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요 수와 연산 두 번째입니다. 챕터 1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보게 될 개념은 총 4가지입니다. 유리수와 절대값,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계산 법칙입니다. 이 중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계산 법칙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계산을 위해서 여기 파트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유리수와 절대값 부분은 용어 자체를 좀 다시 곱씹어 보는 시간 정도. 그래서 용어 학습을 위한 게 개념 6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볼 것들이 7, 8, 9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기 파트 왜 하는지 아시겠죠? 계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념 기출 적용 기출 사례를 좀 보면요. 자료 해석이나 문제 해결이나 얼마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계산하는 문제 있죠?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뭐 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 밑에 있는 74.3이요. 여기 66.5에 1.1배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1배보다 크거나 같은지 하려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 11을 떠올리실지 모르겠는데 연산 법칙이나 분배 법칙, 교환 법칙 같은 걸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66.5한테 그냥 단순히 11 곱하고 0.1 하는 것보다 여기다가 1 더하기 0.1을 곱한다고 이해를 하고 그럼 66.5 그대로에다가 66.5에 0.1 그러니까 소수점 하나 옮긴 거 더해주는 거네 라고 이해를 해본다면 굳이 곱하기 11이 따로 붙는 게 아니라 여기 66.5 밑에다가 있잖아요. 조금 확대해서 할게요. 밑에도 같이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니까 이것만 합시다. 자, 여기 66.5 있잖아요. 66.5 밑에다가 그냥 한 자리 민 거 붙였다고 상상하고 보시면 기껏해야 몇입니까? 73점 몇이죠? 근데 밑에는 지금 몇이에요? 74죠? 어때요? 11배, 1.1배 한 거보다 밑에가 크죠? 그냥 상상만 해도 크잖아요. 굳이 진짜 66을 붙여서가 아니라 66을 상상해서 붙인다고 했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암산을 위해서 계산의 변형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의 변형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좀 알아야 되는가를 다루는 게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이제 이런 시간들에 좀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본다고 할 때 얘는 1.1배를 넘기더라. 그래서 얘는 맞았다. 이런 식의 해석이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다 끌어간다기보다는 이 문제 안에 있는 부분적인 연산들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개념을 여기 유리수 파트에서 이제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보죠.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절대값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뒤에서도 개념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좀 쉽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절대값이라는 건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 라고 잘못 알고 계신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0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라고 정확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리는 음수가 없죠. 그래서 빼기 3이나 더하기 3은 둘 다 3만큼 떨어져 있으니 3이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값은 양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0으로부터. 아시겠죠?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제일 첫 번째 유리수 자체에 대한 거는 개념 자체요. 그 용어 자체를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해설지들 보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을 쓰니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용어를 좀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유리수까지를 먼저 좀 정리한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숫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유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자의 해석은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에 맞는 의미는 상상할 수 있는 숫자, 상상 가능한 숫자는 유리수라고 하고요. 상상 불가능한 숫자는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 가능한 숫자에는 무엇이 있냐면 정수, 딱 떨어지는 숫자 있죠. 1, 2, 3, 4, 5, 6, 7, 8, 9 같은 예쁜 차연수와 그 다음에 0이라는 놈,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냥 정수예요. 그리고 자연수한테 마이너스를 붙인 음의 정수. 그래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합쳐서 정수라고 하죠. 유리수에는 예쁜 정리된 숫자가 있고요. 정수.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숫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보통 우리는 이걸 딱 깔끔하게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분수라고 얘기하죠.
분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분수에다가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다가 2분의 4 같은 건 들어가면 안 돼요. 왠지 아시죠? 얘가 안 되는 이유? 얘는 정수가 되니까요. 정수가 되지 않는 2분의 1 같은 거 가능하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수인 것과 정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당장은 용어를 먼저 익히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세 종류가 있고 그리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다. 이 정도까지 먼저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당장 이 자체로 나오는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수준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설지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해설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푸실 수 있는 시중의 다른 문제집의 해설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해설지에서는 당연히 이건 알겠지 하고선 깔아놓고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용어들이 쓰이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0은 자연수다. 아니에요. 0은 자연수 아닙니다. 0은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고 그냥 정수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음수는 3개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게 3개래요. 하나, 둘, 3개입니다. 맞았네요. 2번 맞았습니다. 3번 양수는 1개래요. 여기 하나, 둘, 2개입니다. 0은 양도 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수는 5개래요. 예쁜 숫자, 정리된 숫자가 하나, 둘, 3개밖에 없습니다. 역시 틀렸죠. 그리고 자연수는 2개래요. 자연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음수는 자연수로 치지 않죠. 0도 자연수로 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도 보죠. 자, 이 설명 중 옳은 걸 골라주세요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개념 다시 한번 반복입니다. 0은 양의 정수에 속한다? 아니라고 했죠.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맞습니까? 모든 정수는 유리수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는데 뒤에 집합에서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뭐뭐는 뭐뭐이다 라고 나오면요. 이 말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앞에 있는 개념이 뒤에 있는 개념 안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유리수는 알파벳 Q로 표현하거든요. 자, 유리수. 그래서 Q로 좀 표현을 했고요. 유리수 안에는 정수는 알파벳 G로 표현하거든요. 정수인 것과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것으로 구분됩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수인 것과 정수가 아닌 걸로 구분이 된다고 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얘기는 모든 정수는 유리수라는 개념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맞는 말인 거죠. 그렇게 되고요. 유리수의 분모는 0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모든 분모는 0일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3번에 있는 거 있죠? 이거는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4번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는 유리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3과 4 사이에는 3.5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다라고 해놨네요. 맞습니다. 양의 정수가 1, 2, 3, 4, 5, 6, 7, 8, 90의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맞는 말이죠.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0도 있고요. 음의 정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여기 또 이렇게 써놔야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제가 이제 앞단에서 이미 절대값 기호가 0으로부터의 거리라는 쉬운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보통은 중학교 때 배울 때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서 배우죠. 수직선 위에서 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 절대값의 기호가 이렇게 앞뒤로 절대값 기호는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요거요. 요게 절대값 기호고요. 이걸 하게 되면 항상 0이 되거나 양수가 될 거야 라는 설명.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의미를 담아서 심플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0으로부터의 거리다라고 생각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할 만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입사시험에서 이걸 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본 적이 있긴 해요. 한 번. 이 농협 쪽에서 농협 6급 시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정말 대놓고 나온 문제였습니다. 우선 그게 뭔지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0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야랑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보통 이런 착각을 하실 겁니다. 빼기 3이 나와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3이라는 걸 보죠. 빼기 5라는 게 나와요. 절대값을 씌우면 5라는 걸 보죠. 여기서 잘못된 해석이 생깁니다. 무조건 마이너스 기호가 사라지는 거야 라는 잘못된 해석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안에 빼기 a가 들어가면 빼기가 붙었으니까 음수구나. 그러니까 얘는 a라고 쓰면 돼 라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 숫자는 명확하게 음수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급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문자가 음수라고 하게 되면 a가 음수면요. 마이너스가 붙었을 때 양수가 되고요. 그러면 그땐 빼기 a가 붙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의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a가 0 이상 양수면 절대값은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로 써야 돼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숫자는 우리가 익숙한데 문자는 분명히 문자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아주 드물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까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기본 개념에 써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건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교재에 넣어놓긴 했지만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개념이니까 그냥 욕심이 나신다면 지금 좀 이해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아니라면 그냥 가볍게 저런 것도 있었지 정도로 보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절대값의 이 설명을 뺄 수는 없어서 필수로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문제 볼까요? 자, 절대값이 4보다 작은 건 정수가 몇 개냐고 물어봐요. 그럼 4보다 작다는 건 0으로부터 4 전까지에 있는 정수가 몇 개냐는 건데 당연히 4 전이니까 3이 있을 거고요. 2도 있고요. 1도 있고요. 0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이쪽에 1, 2, 3까지가 정수가 될 거고요. 그럼 반대편에 1, 2, 3까지 그러니까 빼기 1, 2, 3이겠죠. 1, 2, 3까지가 있을 테니까 저쪽 3개 이쪽 3개 가운데 하나면 총 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절대값 기호 자체를 알아두셔야 해서 넣은 것이지 절대값을 응용해서 문제로 나올 것이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재차 강조하지만 현재 개념까지는 용어를 기억하는 것, 용어 자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7로 갈게요. 자, 여기 지금 더하기 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앞단에 좀 넣어놨는데요. 실제로 더하기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수직선, 수로 이루어진 직선 있죠. 수직선이라는 게 수직과 선이 아닙니다. 수와 직선이에요. 수로 이루어진 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하기고요. 왼쪽으로 가는 게 빼기입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수직선 기준으로 볼 때 오른쪽으로 몇 칸 가는지를 의미하고요. 빼기라는 건 왼쪽으로 몇 칸 가는지를 의미하죠.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0에서 출발인 거고요. 자,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설명을 써놨습니다. 더하기 5, 더하기 빼기 3이라는 건 더하기 5에서 빼기 방향 왼쪽으로 3칸 간다. 자, 5에서 왼쪽으로 3칸 가면 몇이 됩니까? 5에서 한 칸 가면 4, 한 칸 더 가면 3, 한 칸 더 가면 2가 되겠죠. 다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자, 여기 5가 있고요. 여기 4가 있고요. 3이 있고요. 2가 있습니다. 5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더하기 5에서 빼기 3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5에서 왼쪽으로 3칸 가면 2가 돼요 라는 얘기요. 같은 방식으로 빼기 4에서 왼쪽으로 3칸. 자, 빼기 4에서 또 왼쪽으로 3칸을 더 가면 빼기 7이 되겠죠. 바로 그 얘기요. 가장 근본적으로 더하기랑 빼기라는 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이동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덧셈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뭐 사실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연산엔 더하기만 있는 겁니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합시다. 빼기가 없다고요? 라는 게
빼기가 있지만 빼기는 원래 더하기에 그냥 방향의 얘기일 뿐 빼기라는 개념으로 굳이 확장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더하기부터 얘기를 할게요. 더하기를 할 때는요. 둘 다 양수인 숫자끼리 더할 때는 사실 고민을 안 하는데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때는 고민할 수 있죠. 그때에는 두 수의 절대값의 합에 공통인 부호를 붙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선 상황을 두 개로 나눠서 봤습니다. 부호가 같은 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부호가 다른 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 설명이고요. 부호가 다를 때에는 둘이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붙인다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상황을 보죠. 여기는 더하기 2가 있고요. 여기는 빼기 5가 있습니다. 자, 누가 커요? 빼기가 더 크죠. 빼기가 크게 되면은 음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수가 붙을 거고요. 그리고 둘이 부호가 다르니까 그냥 여기 절대값 5랑 2만 가져다가 둘이 빼주고 이 나온 결과에다가 처음부터 음수 쪽이 숫자가 더 크기가 컸으니까 빼기 붙여주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고 머릿속으로 떠올려봐도 알 일이죠. 2에서 빼기 방향 왼쪽으로 3칸. 자, 5칸. 2에서 왼쪽으로 5칸이면 2가 있는데 옆으로 2칸을 가면 이미 0이 돼요. 근데 5칸이니까 3칸을 더 가면 빼기 3이 되겠죠. 그럼 빼기 3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숫자가 커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맥락으로 떠올리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빼기 있을 때 절대값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고 뭐 절대값이 큰 숫자에 부호를 붙인다라는 긴 말도 있지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으로 이해하시면 좀 합리적이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요 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빼기라는 게 애초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하기의 파생 개념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것과 같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2 빼기 1로 한번 해볼게요. 2 빼기 1. 2 빼기 1이라는 건 진짜 빼기라고 본다기보다는 2가 빼기 1,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한 칸만큼을 더하는 거야 라고요. 그래서 빼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하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2에서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건 똑같죠.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결국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2에서 빼기 방향은 어떨까요? 라는 건데요. 빼기는 왼쪽이죠. 다시 왼쪽인데 그것에 다시 빼기. 다시 왼쪽이 왼쪽, 오른쪽이. 그러니까 원위치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는 더하기로 돌아온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기는 더하기의 확장 개념이고 그냥 더하기처럼 이해해도 사실은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추후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해질수록 이런 더하기로 변환하는 게 또 유용한 상황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때 나오면서 좀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문제 12번. 우선 지금 여기 더하기 빼기들이 나왔는데요. 당장은 여기 있는 그 순서대로 좌표축 개념으로 이해할 겁니다. 자, 빼기 24에서 출발을 해요. 빼기 24에서 오른쪽으로 35칸을 갈 겁니다. 일단 빼기에서 오른쪽으로 24칸을 먼저 올까요? 그럼 0이죠. 빼기 24에서 24칸으로 오면 0이죠. 24칸을 왔고 24칸 하면 몇 칸 남아요? 11칸 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이 11인 거죠. 자, 11에다가 10을 더하면 이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21입니다. 21에서 12를 빼면 이 빼기도 어렵지 않죠. 21에서 12를 빼면 9요. 그래서 이건 9가 되겠죠. 자, 그럼 2번도 똑같이 천천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31에서 17칸 왼쪽으로 가면 그냥 빼기니까 14. 14 더하기 5는 19. 19 빼기 23이 나왔네요. 자, 19에서 왼쪽으로 23칸을 가는 겁니다. 일단 19칸을 가면 0이 됐죠. 그리고 4칸을 더 가겠죠. 그러니까 빼기 4겠죠. 그래서 9랑 빼기 4 이렇게. 그래서 이동하는 개념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하실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더하기 빼기가 오른쪽 왼쪽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 확장해 두셨으면 좋겠어서 좀 개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확장된 거를 이제 봐야죠. 그게 다음 개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걸 좀 써놨는데요.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왜 다시 더하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음수라는 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왼쪽 방향이요. 근데 그거에 다시 왼쪽이 되면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가 되면 원위치가 돼서 그렇다. 그래서 방향이 2번 바뀌면 원래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180도 트는 걸 2번 하면 원래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바뀐다고 해놓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수직선에서의 방향이라는 건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틀고 다시 반대로 튼다라는 맥락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냥 단순히 바뀐 게 아니고요. 수직선에서의 방향을 언급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뭐 더하기랑 더하기 오른쪽에 오른쪽이다로 이해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양의 방향, 반대가 아닙니다. 정방향의 정방향 정도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방향이 유지가 되는데 반대의 반대는 다시 원위치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더하기 더하기도 더하기지만 빼기 빼기도 더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트는 거야,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진 기호. 더하기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거야, 빼기는 반대로 트는 거야 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두 번 바뀌면 더하기가 된다. 물론 빼기 빼기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곱셈을 할 때 뭐 우리가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더하기가 두 번이면 양수가 유지되고 빼기가 두 번이면 양수가 유지되고 빼기가 홀수 번이면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다섯 번이면 그러니까 음수가 홀수에 있으면 음수가 유지된다라는 거가 여기 첫 번째 설명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유지한다만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곱셈을 할 때 제일 처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숫자 계산이 아니라 부호를 정하는 게 제일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정하는 게 첫 번째다. 기억합시다. 부호를 정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부호를 먼저 정하고 이후에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든 나누기든 말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빼기와 더하기니까 빼기로 정해놓고 2, 4, 8. 그 다음에 빼기와 빼기니까 더하기로 정해놓고 2, 3은 6.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나누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나누기에는 한 가지 액션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요. 나누는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곱하기 하기. 이렇게요. 앞으로는 할 때 나누기를 진짜 나누기로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모에 넣으시라 이겁니다. 나누기는 역수로 뒤집어서 곱하기로 가자. 그러니까 나누기 3이라고 표현이 되면은 그대로 가지 말고 곱하기 3의 역수 3분의 1을 써서 곱하기 3분의 1로 가자. 그래서 빼기 9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가자 이겁니다. 이때 두 숫자가 딱 곱했는데 다 약분이 돼가지고 1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그 두 숫자는 서로에게 역수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요. 빼기 5의 역수는 빼기 5분의 1. 둘이 곱하면 1 되잖아요. 이런 게 역수라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서 곱하는 것.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문제 볼게요. 13번입니다. 13분의 5 곱하기 15분의 26 곱하기 빼기 2분의 3의 2제곱이라고 나왔네요. 자, 2제곱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반복해서 곱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뭐부터 정한다? 부호부터 정한다. 양수, 음수가 두 번. 빼기가 곱해지니까 양수가 될 겁니다. 이건 결과가 양수일 거고요. 1, 2, 3, 4번 다 양수죠. 이제 순차적으로 써보죠. 13분의 5, 15분의 26, 2분의 3, 2분의 3. 부호에선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13과 26은 2인데 이것까지 약분하면 완벽하게 26도 사라지고요. 3, 5, 15 사라졌죠? 남는 건 2분의 3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요. 부호를 먼저 정하고 곱하기로 간다. 그리고 분수는 약분을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9입니다. 이번 시간에 봐야 될 게 이제 요게 마지막인데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연산이 복잡하게 나올 때 나에게 유리한 형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하는 거죠. 나에게 유리한 방식의 변형. 물론 허용된 범주 내에서 변형할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자 함이고요. 말 그대로 교환은 순서 교환에도 문제가 없는, 그리고 결합이라는 거는 결합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분배라는 건 분배해서 계산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걸 다루고 있고요. 지금 더하기 같은 경우나 곱하기 같은 경우, 빼기랑 나누기는 안 돼요. 더하기랑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순번을 바꿔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둘이 더하고 곱하는 거니까. 그리고 결합 순서라는 건 모두 연산자가 같다면 뒤에서부터 해볼 수 있다. 역시
더하기와 곱하기의 한정입니다. 이 교환, 결합 마찬가지로 둘 다 더하기, 곱하기 한정이에요. 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배. 숫자 계산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는 것. 제일 처음 앞단에서 기출문제 보여드릴 때 곱하기 1.1을 그대로 하지 않고 곱하기 1과 곱하기 0.1로 쪼개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분배입니다.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더하기 곱하기에서 이걸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더하기 곱하기 말고 분배는 빼기에서도 쓸 수 있는데 상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식인지. 자, 일단 교환 법칙부터 설명합시다. 교환 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에서 허용이 되고요. 두 수의 자리를 바꿔도 계산 결과는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 가능해요. 순번만 바꾸는 겁니다. 곱하기. 이거는 큰 의미 없겠죠. 실제로 문제 푸는 사람한테는 저게 자리 바꾸면 뭐가 다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보는 사람이 좀 더 쾌적하게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수긍하실 것 같은데 요 뒤에 문제, 연습 문제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리고 요 결합 법칙은 여기 모두 더하기를 할 때 앞에 둘을 먼저 더하거나 뒤에 둘을 더하든 아니면 세 개를 곱할 때 앞에 둘을 먼저 곱하고 나중에 하든 뒤에를 먼저 곱하고 앞에를 하든 똑같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얼핏 볼 때는 이게 뭐 큰 의미 있을까 싶은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쉬운 예시로요. 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3 곱하기 8 곱하기 3이라는 걸 봤다고 할게요. 자, 3과 8을 곱하면 24가 됩니다. 24와 3을 곱하면 몇이죠? 70입니다. 24 곱하기 3은요. 근데 이걸요. 3과 3을 먼저 곱하면 9, 9, 8에 72. 조금 더 수월한 느낌이 들죠. 24 곱하기 3보다는 부담이 좀 덜하죠. 바로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더하기든 곱하기든 순번을 바꾸는 이유는 내가 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산할 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계산하기 더 수월한 상태가 되나? 라고요. 그래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큰 맥락에서 볼 때 내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지만 과정이 수월해지는 거죠.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분배 법칙이요. 이놈이 가장 유용하죠. 실제로 자료 해석에서 뭐 비율 계산들 같은 거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이 될 겁니다. 어떤 식이냐면요. 이렇게 곱하기 기호나 나누기 기호가 앞에 있고요. 괄호 안에가 더하기나 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번갈아서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A랑 B를 곱하고 요 가운데 더하기 그대로 갖고 다시 한번 곱하기로 가는 이런 식이요. 바로 이런 방식이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하고 나중에 곱하는 게 합리적일지 아니면 따로따로 띄어서 하는 게 합리적일지를 매번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분배 법칙을 알아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가 나올 때 분배도 해보고 결합도 해보고 해봐야 어떤 게 좀 유용할지 그때그때 좀 대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대응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다양한 숫자 계산에 좀 활용해서 해보셔야 돼요. 그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14번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14번에 6.894 곱하기 234 더하기 6.894 곱하기 766이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볼 때는 6.894에다가 234도 곱해야 되고 766도 곱해야 될 것 같지만 이걸 분배 법칙 전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6.894가 누구랑 곱할 거냐면 234랑도 곱하고 있지만 766이랑도 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234와 766을 더하게 되면 1000이 됩니다. 자, 그럼 6.894랑 1000을 곱하는 건 우리한테 훨씬 수월한 계산이 되죠. 곱하면 6894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물론 이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뻔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랬다고 합시다. 자, 766이 아니라 765였다면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러면 1000보다 하나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6894에서 하나 빼는 거죠. 6.894를요. 그러니까 6894에서 6땡땡이를 뺄 거다 정도로 상상할 수 있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딱 떨어지지 않을 테니 우리는 보통 그 근처까지를 이런 느낌으로 구해놓고 거기서 조금 빠질 거야 정도로 상상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끝까지 떨어지는 걸 계산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대략 몇인지 추정하는 게 주 목적인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교환, 결합, 분배 법칙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계산을 쉽게 풀어내는 것. 그러니까 아무 숫자나 좀 만들어 놓고 그런 연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지금 다룬 거는 결국엔 연산 능력을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뭔가 연산 능력이 확장되는 개념보다는 용어 정리만 되는 개념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연산들 있잖아요. 그냥 랜덤하게 써있는 연산들 아무거나 막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산을 곱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지 변형하는 걸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원 따라오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